1986년 2월 24일 저녁,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반나이즈 지역입니다. LA 특유의 따스하고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발보아대로의 한 콘도 단지 안에는 어딘지 모를 서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처럼 보안 게이트가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겉보기에는 아주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였죠. 이곳에는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존 루테는 체스워스의 하드디스크 제조회사 엔지니어였고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존이 7시 20분쯤 출근할 때 셔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글렌데일 재림교회 병원의 간호원장으로 일하던 그녀는 원래 동기부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에어로빅 수업에서 다친 등 통증 때문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겠다고 했죠. 근데 콘도에 도착한 존의 눈앞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낯선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고 앞에 진입로에는 유리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었고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셔리의 은색 BMW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집에서 쉬겠다던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 존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 속에 존은 굳게 닫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현관에는 부부가 1985년 말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새로 설치한 보안 알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셔리가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는 1123,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인 11월 23일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신혼집, 사랑을 맹세한 날짜로 잠겨있던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집 안에 어둡고 싸늘한 공기가 훅 밀려왔어요. 그리고 존이 마주한 건 지옥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사랑하는 아내 셔리가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3발의 총탄을 맞고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던 중이었기 때문에 셔리는 샤워 가운과 얇은 잠옷, 속옷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장 무방비한 차림이었죠. 그리고 집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산산이 깨진 도자기 화병, 엎어진 수납장, 흩어진 물건들. 평소 운동을 즐기던 셔리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 거실 곳곳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군가 셔리의 손발을 강제로 묶으려고 했던 흔적까지 발견됐죠. 그 중에서도 존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 것은 보안 시스템의 패닉 버튼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에 누르는 그 구조 버튼 바로 옆 벽면에 붉은 피가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비밀번호 1123을 누르고 경찰을 부르고 어떻게든 살고 싶었던 셔리의 절박한 손길이 결국 버튼에 닿지 못한 채 미끄러져 내린 겁니다. 그 짧은 거리, 손끝 하나만 더 닿았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를 그 거리 앞에서 셔리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LAPD 반나이즈 경찰서 소속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담당 형사는 라일 메이어와 스티브 훅스였습니다. 핏자국이 낭자한 현장을 둘러본 그들은 이 비극을 너무 쉽게 결론 내렸어요. 흔한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판단한 데는 눈에 보이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거실 계단 아래에는 VCR과 오디오 기기들이 쌓여 있었고 셔리의 자동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이어 형사는 빈집인 줄 알고 침입한 2인조 도둑이 물건을 챙기다가 셔리와 마주쳤고 당황한 끝에 퀼트 이불로 총소리를 죽여 셔리를 쏜 뒤 달아났다고 재구성했어요. 경찰은 이를 동네 빈집털이범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방향을 굳히려고 했죠. 하지만 강도 현장처럼 보이던 그곳에는 단순 절도범의 소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의 고가 보석들은 그대로였고 오직 셔리의 지갑 속 두 사람의 결혼증명서만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셔리의 팔에는 사람의 치아에 심하게 물어뜯긴 선명한 교상, 즉 누군가에게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참혹한 딸의 시신을 마주한 셔리의 아버지는 그 이빨 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셔리를 이토록 증오했을까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캠퍼스로 말이죠. 대학 시절 남편 존에게는 기숙사에서 오가며 만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정치학을 전공하던 스테파니 라자루스였죠. 존에게 이 만남은 대학 시절의 가벼운 풋사랑 혹은 친구 사이의 장난 같은 관계였습니다. 훗날 그는 스테파니를 한 번도 정식 여자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에게 존은 전혀 달랐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유일한 남자이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존재였죠. 수사 기록에 남은 주변인들의 증언은 스테파니의 집착을 보여줍니다. 존이 샤워로 들어가면 그의 옷을 숨겼고 속옷 차림으로 잠든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기도 했어요. 친구들 역시 그녀가 존에게 유독 집착했다고 말했죠. 시간이 흘러서 1983년 대학을 졸업한 스테파니는 LAPD에 입대해 경찰관이 됩니다. 제복을 입은 그녀가 가장 먼저 구입한 백업용 부무장은 389경 권총이었죠. 훗날 셔리의 가슴을 뚫은 총탄과 같은 구경의 권총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스테파니의 세계가 무너진 건 1985년 6월이었어요. 존이 셔리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시 스테파니가 쓴 일기장에는 질투심에 흔들리던 심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존이 결혼한다니 정말 일할 기분이 아니다. 내 집중력은 마이너스 10이다. 늘 거칠고 강인해 보였던 여경은 그날 밤 룸메이트였던 동료 경찰을 깨워서 펑펑 울면서 존의 약혼을 한탄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스테파니의 눈물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 슬픔은 고 셔리를 향한 지독한 스토킹과 협박으로 변했죠. 1985년 여름의 어느 날, 스테파니는 셔리가 간호원장으로 일하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짧은 반바지에 얇은 민소매 탱크톱의 차림이었어요. 새 신부가 될 셔리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보란 듯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셔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서늘한 말을 던졌어요. 결혼이 실패하면 내가 조각을 주우러 가겠다. 셔리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맞받아쳤죠. 당신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셔리의 태도에 밀린 스테파니는 병원을 나섰지만 발길을 돌리기 전에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존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그를 가질 수 없어. 당신을 포함해서 말이야. 이 경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셔리를 더 절망하게 한 건 남편 존의 안일한 태도였죠. 그해 11월, 결혼 후에도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수상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셔리는 존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두려움을 호소했지만 존은 스테파니의 집착을 그저 과거 친구의 투정 정도로 여겼어요. 1986년 1월에는 스테파니가 부부의 콘도에 스키 장비를 들고 나타나서 존에게 왁스칠을 부탁했습니다. 셔리는 거절하라고 했지만 존은 결국 그 스키에 왁스칠을 해줍니다. 며칠 뒤에 스테파니는 왁스칠이 된 스키를 찾으러 다시 부부의 집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경찰 제복을 입고 허리에는 실탄이 든 권총을 찬 상태였죠. 이 선을 넘는 기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달 말 존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아있던 셔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스키를 찾으러 왔을 때처럼 제복을 입고 허리에 권총을 찬 스테파니가 남의 집 거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서 있었던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할 신혼집 거실에 자신을 저주했던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실탄이 든 총을 차고 서 있는 상황. 셔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 속에서도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간신히 스테파니를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셔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신을 위협하는 스토커가 다름 아닌 현직 LAPD 경찰이었으니까요. 결국 셔리는 아버지에게 눈물로 매달렸어요.
저 여자가 길거리에서 남장까지 해가면서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리고 결혼 후 맞이한 첫 해의 2월 24일, 전날 존의 친구가 다녀가면서 실수로 잠그지 않았던 현관문, 단 하루 무방비하게 열려있던 그 문을 통해서 결국 누군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낮 12시 30분경 근처 이웃집을 청소하던 가사도우미는 셔리의 집 쪽에서 쿵쾅거리면서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와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대낮에 조용한 콘도 단지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저 부부싸움이려니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핏자국이 낭자한 거실을 둘러본 뒤 단순 강도 사건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흔적과 법의학 기록은 그날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 결코 좀도둑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986년 셔리의 부검 기록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 드러나요. 얼굴에만 무려 15개의 타박상과 열상이 발견됐고 얼마나 강하게 맞았는지 윗입술과 잇몸을 연결하는 소대가 심하게 파열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얼굴에는 뚜렷하고 기괴한 형태의 멍자국이 남아있었죠. 법의학 전문가들은 그것이 범인이 권총의 무거운 총구로 셔리의 얼굴을 찍어 누른 자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빈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집주인과 마주친 강도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얼굴을 가격하고 총구로 짓누를까요? 이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는 개인적 사리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범인은 총을 쏘기 직전 총소리를 숨기기 위해서 거실 소파에 있던 두꺼운 퀼트 이불을 총구에 덮었습니다. 그렇게 이불을 관통해서 발사된 3발의 389경 총탄이 셔리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놀라서 엉겁결에 쏜 우발적인 발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처형에 가까웠죠. 이제 담당 형사들이 강도 사건이라고 믿게 만든 현장 증거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도둑이 들었다면서 안방 화장대 위의 고가 보석함은 왜 그대로였을까요? 외부인이 들어오기 힘든 게이트 단지에서 대낮에 1층 거실을 터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도둑에게는 큰 위험이었어요.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은 결혼증명서였습니다. 훗날 셔리의 어머니는 당시 셔리가 남편 존과 은행 계좌를 합치기 위해서 지갑 안에 결혼증명서 원본을 넣고 다녔다고 증언했어요. 비싼 보석은 놔두고 부부의 결혼증명서만 가져갔다. 범행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셔리의 결혼 그 자체를 산산조각 내고 싶었던 누군가의 전리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장이 숨겨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형사들은 거실 계단 아래에 VCR과 오디오 기기들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도둑들이 훔쳐가려고 짐을 싸둔 것이라고 단정했어요. 근데 핏자국이 말해주는 동선은 전혀 달랐죠. 셔리와 범인의 격렬한 몸싸움은 2층 계단 위에서 시작돼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층 계단 아래까지 이어졌어요. 만약 도둑이 미리 가전제품을 계단 밑에 쌓아뒀다면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그 기기들은 두 사람의 몸에 짓눌려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디오 기기들은 가지런하게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싸움이 끝나고 셔리가 숨을 거둔 뒤 범인이 강도 현장처럼 위장하려고 물건을 쌓아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 기기들 맨 위에 있던 레코드 플레이어 표면에서는 피 묻은 엄지손가락 자국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감식 결과 지문서는 검출되지 않았죠. 범인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피의 주인이었어요. 범인의 피가 아니라 방금 숨을 거둔 셔리의 피였거든요. 방금 사람을 죽이고도 범인은 곧장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셔리의 피가 묻은 장갑을 낀 채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옮겨서 강도 사건 조작극을 벌인 거예요. 셔리의 아버지는 이 모든 정황을 보고 특정 용의자의 이름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이었죠. 아버지 넬슨은 딸이 생전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름 스테파니 라자루스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주스를 새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갔고 담당 형사 라일 메이어와 스티브 훅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애원했습니다. 내 딸을 스토킹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현직 여경이 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니까 제발 그녀를 조사해달라. 하지만 형사들은 아버지가 떠먹여주다시피 한 결정적인 단서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당시 메이어 형사가 유족에게 한 말은 지금 들어도 믿기 어렵습니다. 아버님, TV를 너무 많이 보셨군요. 현직 경찰이 살인마일 리가 없다는, 아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사들은 셔리의 가족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끊어버리거나 기약 없이 대기 상태로 돌려버리기도 했어요. 왜 담당 형사들은 유족의 절규를 이렇게 묵살했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 후반에 LAPD 내부에 깔려있던 어두운 문화를 봐야 됩니다. 당시 LA는 코카인과 갱단 범죄가 들끓던 혼돈의 시대였어요. 경찰들은 강력범죄에 지쳐 있었고 조직 내부도 썩어가고 있었죠. 스테파니의 첫 부임지였던 할리우드 분가에서는 현직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비디오 가게를 털다가 파면된 할리우드 절도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직은 정화보다는 은폐를 택했어요. 동료의 치부나 범죄를 알아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암묵적 규칙, 이른바 파란 침묵의 장벽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었죠. 당시 할리우드 분가 소속 경찰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던 구호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부인해라. 증거를 요구해라. 스테파니 역시 이 파란 장벽 안에서 그들만의 룰을 익힌 일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직의 방어적 태도와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살인마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죠. 조직이 방관하고 감싸는 동안 스테파니는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발생 불과 13일 뒤, 스테파니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산타모니카 피어 근처에서 자신의 389경 권총을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규정상 경찰이 총기를 분실하면 소속 부서인 LAPD 무기 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찰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스테파니는 타 관할인 산타모니카 경찰에서만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부서에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셔리의 가슴을 관통한 진짜 흉기를 태평양 바다 어딘가에 던져버리고 서류상으로는 총기 분실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죠.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셔리의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늙어가는 동안 스테파니의 커리어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경찰 아카데미 교관으로 후배들을 가르쳤고 동료 경찰과 결혼해 아이도 입양했어요. 1994년에는 강력계 형사로 승진했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우연이 생깁니다. 형사가 된 스테파니가 발령받은 근무지가 셔리 살인 사건 수사 기록인 머더북이 보관된 반나이즈 경찰서였던 거예요. 그녀는 90년대에만 이곳에서 2차례 근무했습니다. 동료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반나이즈 시절에 스테파니는 유독 야간 근무를 자주 자청했다고 해요. 상사의 감시도 없고 동료들도 퇴근한 새벽에 경찰서 사무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스테파니는 과거 미제 사건 파일들이 꽂힌 서류 캐비닛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뒤 재수사팀이 먼지 쌓인 머더북을 다시 열었을 때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3개월 동안 담당 형사들이 손으로 적어둔 자필 수사 노트 전체가 통째로 사라져 있던 거예요. 파일에는 타자 기록만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상했습니다. 담당자 이니셜이 빠져 있었고 핵심 인물인 존 루텐의 성을 루터라고 계속 오타를 내서 검색조차 어렵게 만들어놨죠. 게다가 존과 아버지 넬스가 수사 초기 인터뷰에서 스테파니 라자루스의 이름을 언급했던 중요한 대화 기록들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 경찰서 캐비넷을 열고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직접 지워버린 셈이죠. 공권력의 비호와 시스템의 방치 속에 사건은 완벽하게 묻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먼지 쌓인 미제 캐비넷 속에서
무려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었죠. 1986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DNA 분석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한 거예요. 2004년 무렵 LAPD는 장기 미제 사건의 낡은 증거물들을 현대과학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때 과학수사관 제니퍼 프랜시스가 셔리의 빛바랜 사건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프랜시스는 셔리의 팔에 남아있던 교상, 즉 물린 자국에 주목을 했어요. 사람의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었다면 상처 위에는 범인의 타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중요한 증거물이 증거보관소 기록에서 빠져 있었어요. 오래된 사건이라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를 했겠지만 프랜시스는 집요하게 전화를 돌리면서 증거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안소의 깊은 냉동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상자를 찾아내요. 그 안에는 18년 동안 얼어있던 붉은 면봉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1986년 2월, 셔리의 팔을 훑어냈던 바로 그 면봉이었죠. 프랜시스는 곧바로 면봉에 묻은 타액의 DNA를 분석을 했어요. 얼마 뒤 나온 결과는 사건을 뒤집어 엎을 충격 그 자체였죠. 범인의 DNA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빈집털이범 2인조의 소행이라면서 서둘러서 종결했던 1986년 형사들의 결론이 과학의 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프랜시스는 사건 파일을 다시 뒤졌고 수사기록 한 구석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던 LAPD 여형사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든 그녀는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관은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LAPD 형사 말이야? 그녀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빠져.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경찰 간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수사관의 집념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은 또 한 번 진실을 덮었죠. 애써 찾아낸 DNA 결과지는 다시 캄캄한 철제 캐비넷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4년이 흐른 2008년 3월, 반나이즈 경찰서의 강력계 소속 짐 형사는 출근길에 자신의 책상 밑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를 발견해요. 누군가 던져두고 간 미제 사건 파일들이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셔리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짐 형사와 파트너 피트 형사는 두꺼운 사건 파일 4권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선배 형사들이 써놓은 강도 사건이라는 결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인지 단번에 알아챘죠. 외부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콘도 단지, 그대로 남은 고가 보석함, 싸움이 끝난 뒤에 가지런히 쌓인 오디오 기기들. 두 형사는 이 사건이 강도를 위장한 여성 범인의 살인극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두 형사는 범인의 행동 패턴을 꿰뚫는 추리를 해요. 만약 훈련받은 현직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첫째, 자신이 비번인 날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근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스테파니는 사건 당일 비번이었어요. 둘째, 추적이 쉬운 주무기 대신 백업 권총을 사용했을 거예요. 사건 직후에 스테파니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바로 그 389경 권총처럼요. 셋째, 살인 후 동료 형사들을 속이기 위해서 현장을 빈집털이 강도처럼 위장했을 겁니다. 피 묻은 장갑을 끼고 오디오 기기들을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것처럼 말이죠. 23년 전 흩어져 있던 기괴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두 형사는 기록을 훑으면서 알리바이가 모호하거나 동기가 있는 여성 용의자 5명의 리스트를 작성했죠. 그리고 몰래 유전자 검사와 행적 조사를 거치면서 한 명씩 지어나갔어요. 마침내 리스트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용의자 5번, 스테파니 라자루스였어요. 2008년 당시 스테파니는 평범한 강력계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유일한 전문 부서인 예술품 도난 전담반의 고위직 베테랑이었고 지역 뉴스에 인터뷰까지 했던
LAPD의 간판 스타였죠. 두 형사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신문기법과 경찰 조직을 누구보다 잘하는 베테랑이었고 남편 역시 반나이즈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였어요. 정보가 새면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가능했죠. 그래서 두 형사는 동료들에게 20년 전 부패 경찰에 대한 내부 감찰 기록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조용히 수사를 이어갔고 스테파니의 실명 대신 오직 용의자 5번이라는 암호명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하나였어요. 스테파니의 현재 DNA를 몰래 확보해서 23년 전 셔리의 팔에 남아있던 면봉 속에 DNA와 대조를 하는 일. 하지만 눈치 빠른 현직 형사에게 대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 순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라자루스가 비번인 날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미행했죠. 목적지는 시미밸리의 코스트코 매장이었습니다. 쉬는 날 쇼핑을 하던 스테파니는 뭔가를 마신 뒤 자신이 쓰던 빈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리를 떴어요.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컵을 수거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묻은 타액은 비밀리에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어요.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짐 형사 앞으로 최종 분석 결과지가 도착했죠. 코스트코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컵의 DNA와 1986년 셔리의 팔을 물어뜯었던 범인의 DNA, 두 유전자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현직 베테랑 형사가 23년 전에 잔혹한 살인마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무장한 그녀를 유혈 충돌 없이 체포하는 일이었어요. 2009년 6월 LAPD 본부인 파커센터에서 은밀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스테파니의 체포 장소로 반드시 파커센터를 지정하라고 지시했어요. 본부 구치소에 들어가려면 규정상 총기와 장비 벨트를 보관함에 반납해야 했기 때문이죠. 체포 순간에 총을 빼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임무에는 강력계 소속 그렉 형사와 댄 형사가 투입됐어요. 스테파니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로 신중하게 선발된 이들이었습니다. 두 형사는 구치소 구역에서 스테파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체포한 미술품 도난 사건 피의자가 꼭 선배님이랑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잠시 구치소 쪽으로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 자연스러운 업무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지하로 내려온 스테파니는 구치소 보안 규정에 따라 권총과 벨트를 풀어서 보관함에 넣었죠. 철창문이 닫히고 락커의 열쇠가 돌아간 순간 실탄으로 무장한 살인마의 발톱은 완전히 뽑힌 셈이었어요. 두 형사는 무장해제된 스테파니를 좁은 취조실로 안내했죠. 초반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현직 형사들끼리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미술품 도난 수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렉 형사가 천천히 화제를 돌렸어요. 최근 오래된 미제 사건의 남은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서류에 선배님의 이름이 잠시 나와서 몇 가지만 묻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의 취조실 녹취록에는 수사관의 입에서 두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존 루텐 그리고 셔리 라스무센. 순간 좁은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웃고 떠들던 라자루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낮아졌죠. 의자를 뒤로 빼며 방어적으로 몸을 웅크린 그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대화 중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라는 단어가 나오자 스테파니의 동공이 흔들렸죠. 마침내 자신이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 방에 불려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그녀는 현직 베테랑 형사답게 즉시 미란다 원칙과 변호사 선임권을 요구하면서 취조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방문을 나서려던 순간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동료 형사들의 손에 전격 체포된 겁니다. 사건의 파장은 컸습니다. 현직 여형사가 23년 전 치정살인의 진범이었다는 사실에 미국 언론이 뒤집혔어요. 판사는 스테파니의 보석금을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액수로 책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마침내 스테파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 비극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이 사건은 한 번의 교상, 한 발의 총탄, 권총의 총구, 그리고 깨진 하트로 요약됩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는 1986년 당시 셔리의 부검 사진들이 하나둘 띄어졌어요. 한쪽 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얼굴 곳곳은 피멍과 상처로 찢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스테파니는 달랐죠.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죄책감에 떠는 기색도 없었어요. 참혹한 부검 사진들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마치 남의 사건 파일을 검토하는 수사관처럼 무표정하게 펜을 들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후 23년이 지나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했고 상부 명령으로 억지로 불려간 위법한 신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기각했죠. 판사는 시간이 지나서 불리해진 쪽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래된 증거로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3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경찰관으로 자유를 누렸으며 취조도 본인이 자유롭게 걸어들어와 응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어요. 살인마의 핑계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최종 판결의 순간 배심원단은 스테파니에게 1급 살인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총기 사용 가중 처벌을 더해서 27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당시 LAPD 청장은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셔리의 유족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직 전체에 대한 거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너무 늦게 정의를 찾아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침묵의 파란 장벽 뒤에 숨어있던 포식자가 마침내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단죄받는 순간이었어요. 법정형 선고로 정의는 실현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힌 스테파니는 형기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수감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 대법원 상고와 2023년 9월 연방법원의 인신보호 청구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합법적으로 감옥을 빠져나갈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때 그녀의 눈에 새로운 길이 보였어요. 캘리포니아 주에는 범행 당시 26세 미만이었던 청년 범죄자의 가석방을 유리하게 검토하는 특별 감형 법안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스테파니는 25살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마지막 카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자 2023년 11월 가석방 심사에서 그녀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심의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한 내가 간호사였던 셔리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실이 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은 진술은 너무나 교활했어요. 그녀는 그날의 잔혹한 살인을 어설프게 축소했죠. 전 남자친구 존을 만나러 갔다가 셔리와 마주쳤고 화가 나서 마치 격렬한 술집 싸움처럼 우발적인 난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싸움 도중에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가방, 즉 페니팩에서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것을 주워서 어쩔 수 없이 쏘게 됐다고 주장했어요. 훈련받은 현직 경찰이 실탄이 든 권총을 헐렁한 허리 전대에 넣고 다니다가 떨어뜨렸다. 누가 들어도 형량을 줄이려는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셔리의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남편 존은 스테파니의 자백이 가석방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일 뿐이라고 일축했죠. 셔리의 조카 역시 그녀에겐 진실을 밝힐 2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증거를 숨기고 경찰로 살지 않았느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도 현직 경찰이 페니팩에 총을 넣고 육탄전을 벌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2025년 가석방 최종 심의에서 스테파니의 거짓 눈물은 과학의 벽 앞에 다시 무너졌어요.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법의학 기록을 토대로 그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대등하고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범행 현장 데이터상 방어은이나 셔리의 몸에서 스테파니의 DNA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날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 우발적인 쌍방폭행이 아니라 스테파니가 일방적으로 셔리를 결박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한 처형에 가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자백을 핑계 삼은 그녀의 가석방용 거짓말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그리고 이 심의장에는 방청객과 유족들을 다시 울게 만든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평생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경찰서와 법정을 뛰어다녔던 아버지 넬스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스테파니가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 날이 올 것을 알고 자신이 죽기 전에 미리 비디오 증언을 남겨뒀던 거예요. 화면 속의 백발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깊은 슬픔을 삼키면서 이렇게 증언했죠. 내 딸의 얼굴을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은 것은 셔리가 가진 아름다움, 그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던 그 지독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 피 맺힌 증언과 명백한 법의학적 증거 앞에서 스테파니의 가석방은 최종 부결됐어요. 2026년 현재까지도 스테파니는 캘리포니아 여성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가석방 자격 신청은 2028년에나 가능합니다. 진정한 참회란 형기를 줄이기 위해서 법정에서 눈물을 쥐어짜는 계산이 아니라 피해자의 빼앗긴 시간과 유족들의 눈물 앞에 묵묵히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 차가운 수사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